여러분, 나이가 들면 세상 모든 게 다 이해되고 마음도 너그러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렇지 않죠. 여전히 가슴 한구석엔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땐 나만 손해봤지? 저 사람은 아직도 사과 한마디 안 하네? 라는 생각들 한 번쯤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65세를 넘어서까지 이런 감정을 품고 사는 건 나에게만 독이 됩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거나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국 그 감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건 오로지 나 자신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이젠 놓아줘야 할 때가 아닌가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편해지기 위해,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65세 넘으면 이젠 용서해야 할 7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7가지를 내려놓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뒀던 불편한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의 실수를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갈등은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젊었을 때의 서운함, 아니면 큰 잘못까지 시간이 흘러도 그 상처는 마음속 어딘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그 감정들이 더 자주 떠오르며 내가 그때 왜 참았지? 라는 후회로 이어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남편이 젊은 시절 가사나 육아에 무관심했다거나 아내가 당신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땐 바쁘고 정신없어서 넘어갔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억울함과 서운함이 점점 커집니다. 결국 이 사람은 평생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라는 결론에 다다르죠.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 그 기억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당신의 삶만 더 고단해질 뿐입니다. 배우자는 이미 잊었거나 심지어 사과할 기회조차 놓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미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노후는 고통과 불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란 과거의 잘못을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잘못이 지금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용서하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는 유일한 동반자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의 잘못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배우자와 더 평화롭고 따뜻한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과 배우자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 2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자식들, 친구들, 그리고 남편까지 2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씩 지워야 한다는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굴 지울 수 있지? 처음엔 직장 동료와 친구들을 지웠습니다. 평생 함께할 사이는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점점 지울 이름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자식을 지워야 하나? 그 생각에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이렇게 생각했죠. 자식은 언젠가 자기 길을 찾아 떠날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자식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남은 이름은 부모와 남편. 부모님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존재였지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나에게 모든 걸 주셨고 언젠가 나를 떠날 운명이야. 결국 부모님의 이름도 지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이름은 남편.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내 곁에 있어준 유일한 동반자야. 내가 가장 행복할 때나 가장 힘들 때나 항상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어.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지만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라는 사실을요. 그제야 그녀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단 한 사람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또 다른 실제 사례 이야기입니다. 김 씨 부부는 결혼 40년 차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박 씨는 여전히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난 혼자서 애 셋 키우며 집안일까지 다 했는데 당신은 늘 회사 일만 했잖아. 박 씨는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지만 박 씨는 여전히 그 마음을 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일로 다툴 때마다 젊었을 때 당신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라며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점점 지쳐갔고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박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밤낮 없이 병실을 지키며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았어. 지금이라도 용서받고 싶어.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후회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 둘 다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박 씨는 그날 남편을 진심으로 용서했고 이후 둘의 관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용기가 부부 사이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를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존재가 가장 가깝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자식들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 형제끼리 다툼으로 관계가 틀어질 때, 아니면 배우자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 상처들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의 마음은 절대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식이 한 번도 엄마,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던 모습이 떠오를 때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외쳤겠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다야? 또 형제에게 뒤통수를 맞았거나 배우자가 당신을 무시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면 마음속에 미움과 억울함이 더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가족한테 받은 상처는 더 아프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기에 실망감도 몇 배로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젠 그 상처를 용서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고요? 미움을 붙들고 사는 동안 상처를 준 사람들은 이미 잊었거나 심지어 신경조차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결국 그 미움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건 오로지 당신입니다. 용서는 그들이 잘못한 걸 잊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족이 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용서를 통해 당신은 그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움이 아닌 평화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대 이 씨는 자식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은퇴 후 자신이 자식들을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돈 대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해라며 뒷바라지했지만 막상 자식들은 성인이 된 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이번엔 못 가요. 바빠서요라는 말만 들렸죠. 결국 이 씨는 자식들에게 점점 냉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겠다고 하면 오지 마라. 어차피 나를 생각도 안 하는 놈들이라며 문전박대했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식들은 정말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이 씨가 서운한 건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젠 그 감정을 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바라는 대로 완벽히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부족한 부분보다 당신이 준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미움을 품고 살았구나. 내 자식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거워서 더 힘들었네. 그 후 그는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면서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내 평화를 깨뜨리는 칼이 됩니다. 내려놓고 더 가벼운 삶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친구와의 갈등을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친구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지만 때로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오히려 가족보다 더 깊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거나 험담을 했다거나 혹은 돈 문제로 다툰 일이 떠오르시나요? 이 갈등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했던 친구가 어려운 시절 도움을 요청했는데
막상 그 친구가 형편이 나아진 뒤엔 당신을 외면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그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모른 척해? 라는 서운함이 쌓이면 그 친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화가 날 겁니다. 결국 그 관계는 끝나버리고 당신 마음속엔 상처만 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미움을 붙들고 있는 동안 당신은 더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를 미워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점점 더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갈등을 용서한다는 건 반드시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 갈등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도록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친구는 떠났을지라도 그 친구를 용서하고 미련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란 친구와 다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친구와의 갈등을 내려놓고 당신의 노후를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 씨는 평생 가장 친했던 친구 영희와 10년째 말을 섞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소했습니다. 60대 초반 여행을 가기로 한 날 영희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면서 김 씨는 큰 실망을 했죠. 내가 얼마나 기다린 여행인데. 영희는 바쁜 사정을 설명했지만 김 씨는 진정한 친구라면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김 씨는 여전히 영희를 떠올리면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른 친구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 씨, 소중한 친구 하나쯤은 인생에 있어야 하지 않아?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그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꽂혔습니다. 김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 영희도 최선을 다했을 텐데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결국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영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곧 서로 웃으며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영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내가 그때 너무 화를 내서 서운했어. 하지만 연락이 와서 정말 반가워. 그 후 둘은 예전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친구 한 명은 노년의 삶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삶은 짧고 갈등을 붙들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진정한 친구가 주는 위로와 기쁨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용서는 당신과 친구 사이에 다시 다리를 놓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회 속에서 받은 상처가 유난히 뼈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 불공정한 대우, 혹은 부당한 처우로 인해 억울했던 기억들. 그런 감정들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그 상처들은 여전히 내 자존심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질 겁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헌신하며 일했지만 마지막 순간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던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내쫓다니? 라는 분노와 실망이 당신을 괴롭히겠죠. 또 젊은 시절 노력했지만 늘 승진해서 밀렸던 경험, 잘못된 평가를 받아 억울하게 일을 떠맡았던 기억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억울함은 지나간 상처가 아닌 현재의 짐이 됩니다. 사회에서 받았던 불공평함을 떠올릴 때마다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 상처를 떠올리며 힘들어하는 동안 상처를 준 사람들은 이미 당신을 잊었거나 신경조차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억울함을 내려놓아야 당신의 노후가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내려놓는 것은 과거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놓아주고 당신의 삶을 채울 새로운 행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65세 넘어서도 마음속에 미움을 꽁꽁 싸매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 그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거나 신경조차 쓰지 않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감정을 붙들고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속이 뒤집히고 밤에 누워 그때 그 말을 떠올리며 혼자 분노하고 있죠. 아니, 그게 무슨 짓입니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내가 가볍고 평화로워지기 위해서죠.
아직은 용서 못하겠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미움을 언제까지 안고 살 겁니까? 70, 80까지? 결국 내 남은 삶이 그 감정에 갇혀버리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용서하지 않는 건 상대에게 평생 공짜로 내 마음의 방을 세주는 꼴입니다. 그 방을 치우고 내 마음을 편하게 쓸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용서는 집안의 낡은 가구를 치우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는 일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미움의 돌덩이를 내려놓고 가볍게 남은 길을 걸어가세요. 65세 이후의 삶은 당신의 평화를 위해 써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도 무엇도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세요. 지금 그 미움을 내려놓고 나만의 평화로운 세상을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늘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땐 할 거리라는 후회가 가장 늦은 후회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오죠. 사람은 보통 몸이 아파지고 힘이 떨어질 때 가장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왜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 왜 더 좋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미뤘을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걷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건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이 가슴속에 쌓여 후회로 남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지금 당장 늦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게 될 7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7가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죽음 앞에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곧 보지 못할 때가 오니 좋은 건 많이 보세요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세상이 깜깜하죠? 그런데 언젠가 이 깜깜함이 영원히 지속될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눈은 점점 약해지고 시야는 좁아집니다. 젊었을 땐 너무나 당연했던 풍경과 사람들의 얼굴, 반짝이는 빛, 아름다운 꽃들도 더는 보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진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나요? 혹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본 적이 언제였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 우리는 당연히 내일도 모레도 평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언젠가 더 이상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내년에 여행 가야지, 언젠가 이 동네를 벗어나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며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곳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땐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 저 바다, 저 산, 저 하늘을 더 오래 보고 싶었는데. 세상은 아름다운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늦기 전에 마음껏 보고 느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내어 산책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평생 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꽃, 저 멀리 펼쳐진 하늘의 색깔, 그 모든 순간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담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보세요. 두 번째는 곧 사랑하지 못할 때가 오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아껴주세요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언젠가는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조차 당연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오죠.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결혼 생활은 늘 잔소리와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냐,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며 사소한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죠.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빈자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땐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에게 미소 한 번 더 지어줄걸.
사랑하는 사람은 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부부든 자식이든 친구든 우리는 모두 언젠가 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땐 내가 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사랑은 큰 게 아닙니다. 한 번의 미소, 고마워, 사랑해라는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걸 미루고 다음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그 마음을 전하세요. 작은 포옹,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세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오면 가장 후회하는 건 결국 왜 그땐 더 아껴주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일 겁니다. 오늘이 당신이 사랑을 보여줄 가장 좋은 날입니다. 세 번째는 곧 말하지 못할 때가 오니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언젠가 당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심지어 말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목소리도 힘을 잃고 때로는 병이나 사고로 누군가에게 한마디 말조차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대신 잔소리만 늘어놓았고 남편에게도 고맙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에 걸려 목소리를 잃게 되었을 때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왜 그땐 좀 더 좋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이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말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고 다음에 하면 되겠지라며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보내곤 하죠. 하지만 그 말은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미안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말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말하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닿을 때 그 말들은 상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겁니다. 오늘 바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한마디 해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그 말이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겁니다. 네 번째는 곧 걷지 못할 때가 오니 많이 걸으세요입니다. 여러분,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나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다리는 약해지고 언젠가 더는 걷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걸어야지, 운동해야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만 항상 내일부터 하자라며 미뤘습니다. 그러다 70대 중반 갑작스러운 관절염과 허리 통증으로 인해 더 이상 혼자 걷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가 왜 그땐 더 많이 걷지 않았을까? 저 길을 걸으며 풍경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갈 수가 없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이동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유를 느끼고 세상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매일 무심히 지나치는 길, 공원, 골목 그 모든 곳이 당신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걸어보세요. 바람을 느끼고 길가의 작은 꽃을 살피며 당신이 살아있음을 발로 느껴보세요. 걷지 못하게 된 후에야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 걸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걷는 것은 우리의 삶이 허락한 가장 단순하고도 소중한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곧 생각하지 못할 때가 오니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를 계획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각은 흐려지고 더는 뚜렷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치매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겪는 현실입니다. 처음엔 사소하게 기억을 잃어버리죠. 내가 오늘 뭘 먹었더라?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그런 작은 실수가 반복되다가 점점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의 얼굴도 떠올리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빴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깊게 생각해 봐야지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치매가 찾아오면서 그녀는 점점 단순한 질문에도 답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손주가 다가와 할머니, 우리 여행 갔던 거 기억나? 라고 물어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기억이 안 나네.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넘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곱씹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상상하며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겠지라며 이 소중한 시간을 종종 놓치곤 합니다. 지금 바로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좋은 책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 깊은 질문에 답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우세요. 그 과정에서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겁니다. 6번째는 곧 경험하지 못할 때가 오니 하고 싶은 것 많이 하고 사세요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하고 싶었던 일을 끝내 해보지 못했을 때입니다. 나이는 어느덧 65세, 70세를 넘어가지만 나중에 할게라는 핑계로 미뤄왔던 일들이 여전히 리스트에 남아있진 않나요?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언젠가 더는 그 도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일과 가정 그리고 나중으로 미뤄진 계획들 속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건강 문제로 인해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땐 더 많이 도전하지 않았을까? 더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여행, 새로운 취미, 배우고 싶었던 기술, 맛보고 싶었던 음식,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경험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경험하세요. 인생은 미뤄두기엔 너무 짧은 선물입니다. 7번째는 곧 듣지 못할 때가 오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세요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가족의 목소리, 새들의 지저귐, 친구의 웃음소리, 바람소리. 이 모든 소리가 언젠가 더는 들리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의 청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뭐라고? 를 반복하며 점점 대화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나이가 들어 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가장 후회했던 건 젊은 시절 들었던 이야기들 중 정말 소중한 말은 흘려보내고 들을 필요 없는 말만 귀에 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더 좋은 얘기를 들을 걸 험담과 불평만 듣고 살았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인의 험담과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친구가 누구를 비난할 때, 뉴스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에만 관심을 가질 때, 그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솔직히 말해, 듣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일입니다.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 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이야기를 선택해서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신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좋은 소리가 있나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친구의 위로, 음악의 아름다움. 이 소리들은 당신이 선택해서 들어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청력이 약해지고 보청기에 의존해도 대화를 이해하기 힘든 순간이 올 수 있죠.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때 귀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험담과 불평은 이제 그만 들으세요.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말들로 당신의 마음을 채워보세요. 언젠가 들을 수 없는 날이 오더라도 그 좋은 이야기들은 당신의 기억 속에 평생 머무를 겁니다. 지금 듣고 느끼고 마음을 채우는 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해야지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나요?
그 나중이란 게 우리 삶에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발로 걷는 것도, 입으로 말하는 것도 언젠가는 모두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때 더 많이 보고, 듣고, 말하고, 걸을 거리라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진짜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는데도 하지 못했던 것들로 가득 찬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당신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곧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당신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발을 움직이고 입을 열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오늘 미루면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울 준비를 하세요. 인생은 미루기엔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외롭고 쓸쓸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 노년에 함께 사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삶이 더 속 편하고 자유로울 때가 많습니다. 혼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맘대로 먹고 가고 싶은 곳도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요?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오늘은 이걸 해야지라는 잔소리가 따라붙고 나의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의 간섭으로 엉망이 되기 십상입니다. 물론 함께 사는 데엔 장점도 있겠죠. 하지만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년에 혼자 살아야 하는 9가지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라고 무릎을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눈치 없는 간섭, 자유를 나의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혼자 살면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시나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면요? 자유로운 일상이 매일이 막장 드라마처럼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식사를 하고 싶어도 같이 사는 사람이 아침부터 그걸 먹어? 속 버려라며 잔소리를 합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내 입으로 먹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죠? 하지만 간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려고 하면 그거 말고 내 드라마 좀 봐. 라며 리모컨 전쟁이 시작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 난 어디서 쉬어? 라며 참견이 들어오죠. 한 할머니는 결혼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독립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사니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밤새 보든 말든 먹고 싶은 걸 먹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 얼마나 속 편한지 몰라. 그녀는 평생 누군가의 간섭 속에서 살다 보니 혼자만의 자유를 찾았을 때야. 비로소 이게 진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바로 나만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살면 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기 쉽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받지 못하고 끊임없는 간섭에 시달리다 보면 내가 왜 같이 살기로 했지? 라는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요? 간섭 없는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내 옷차림을 누가 신경 쓰지도 않고 하루 종일 내 리듬대로 움직일 수 있죠. 노년엔 자유가 곧 행복입니다. 혼자 사는 선택은 그런 자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내 선택대로 사용한다입니다. 노년에 함께 살면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 문제입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까운 친척들과 같이 살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돈 문제로 꼬이고 뒤틀리기 쉽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일들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 중 한 명이 아빠, 우리랑 같이 살면 편하시잖아요. 용돈도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하길래 그 말을 믿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은 아빠,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아빠 통장에 있는 돈 좀 빌려주세요. 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 나중엔 그 돈은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랍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왜 저 형네랑만 같이 살면서 돈을 줬어요? 우리한텐 왜 안 해줘요? 하며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 평화도 내 돈도 다 날아갔네. 재산 문제는 가족 간의 감정을 쉽게 망가뜨립니다. 특히 노년에 함께 살면 돈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내 선택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진정한 평화 아닐까요? 돈 문제로 막장 드라마 같은 싸움을 피하고 싶다면 혼자 사는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 재산과 내 평화는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사람 때문 생길 수 있는 작은 갈등도 없다입니다. 노년의 자식들과 함께 살면요. 예상치 못한 손님이 당신의 삶에 찾아옵니다. 바로 며느리나 사위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으며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부 갈등이 시작되면 당신의 집은 평화 대신 긴장감으로 가득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녀는 외로운 노후를 피하려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친절하게 어머니, 제가 다 잘 챙길게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물건을 아무데나 두세요? 아침에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더니 나중엔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거 아시죠? 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집안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들까지 난처해지고 엄마, 그냥 며느리랑 잘 좀 지내봐요. 제가 곤란하잖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결국 할머니는 본인이 살던 집에서 손님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혼자 살았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고부 갈등은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도 쉽게 커질 수 있고 결국 당신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노년의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면 혼자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외로운 게 아니라 나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평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자라는 게 꼭 외로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평생 누군가를 챙기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그는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워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어. 너무 적적해.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때?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혼자 산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걸 의미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 땐 이건 하지 마라, 저건 안 된다는 간섭 속에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밤새도록 보든 느긋하게 아침을 먹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나만의 평화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함께 살며 피곤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선택 아닐까요? 혼자라는 공간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모시는 요상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자식과 함께 살면 이젠 자식이 나를 좀 챙기겠지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돕기 위해 내가 모시는 삶이 시작되곤 하죠.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아들의 제안으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랑 살면 편할 거예요. 따로 사느라 힘드셨죠? 라는 아들의 말에 감동하며 함께 살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어머니, 요즘 애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애들 하원 시간도 좀 챙겨주실 수 있나요? 라며 부탁을 늘려갔고, 아들은 엄마, 저희가 요즘 일 때문에 바빠서요. 이번 주말에 집안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당연한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던 할머니는 밤마다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애들까지 키우고 늙어서 또 손주를 키울 줄은 몰랐어.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반복될수록 자식들이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에 감사는커녕 요구만 늘어나죠. 결국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해 이삿짐을 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자식의 집에서 하녀처럼 살고 있었어. 혼자 살면요?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하고 내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자식과의 관계는 멀리서 더 평화롭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6번째 이유는 내 삶을 스스로 가꿀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외로울 거라고 걱정하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했던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멀어질 때 그 외로움은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죠.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덜고자 딸네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딸은 처음엔 잘 챙겨주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아버지와의 대화를 줄였습니다. 퇴근 후엔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빠, 피곤하니까 얘긴 내일 해요 라며 대충 넘겼습니다. 사위 역시 장인어른 편히 계세요 라는 말은 했지만 정작 얼굴을 마주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할아버지는 식사 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잦아졌고 딸이 집에 있는 날에도 방에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된 기분을 느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 땐 정말 외로웠지만 이렇게 가족들 틈에서 혼자 있는 게 더 외로울 줄은 몰랐어. 혼자 살면 그 외로움을 스스로 다스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이웃이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함께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그 고립감이 더욱 크고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노년엔 관계보다도 나를 위한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함께 살며 외로움을 느끼느니 혼자 살며 자유롭게 내 삶을 채우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을 피하는 길은 내 삶을 스스로 가꾸는 데 있습니다. 7번째 이유는 애초부터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입니다. 노년의 가족과 함께 살면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갈등이 더 쉽게 생기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부딪힐수록 작은 문제도 큰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죠. 한 할머니는 딸네 집에 들어가 살며 갈등의 연속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없었지만 명절 준비로 일이 많아지자 딸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바빠서 명절 음식은 좀 혼자 준비해 주세요. 할머니는 딸의 말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조금씩 더 바빠지자 집안일까지 할머니 몫으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청소 좀 해주시죠? 엄마, 반찬 좀 해놓으시면 저녁 때 같이 먹죠? 라는 말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딸을 도와주고 싶어서 했지만 갈수록 딸의 태도는 당연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딸에게 부탁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니 잠깐 휴식이라도 가져라. 그런데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간섭하세요. 요즘 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할머니는 그 순간 크게 상처를 받았고 이후 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살며 생긴 갈등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화해의 기회는 사라지고 마음속엔 섭섭함과 미움이 쌓이기만 하죠. 혼자 살았다면 이런 갈등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엔 관계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건 그 평화를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8번째 이유는 집이라는 나만의 성을 쌓을 수 있다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전한 성과 같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집에 들어서면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어야 하죠. 그런데 노년에 가족과 함께 살다 보면 이 집이라는 성이 더 이상 나만의 안식처가 아니라 끊임없이 침범당하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떠드는 건 당연하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 소음이 하루 종일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난감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손주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라고 부르며 쉴 틈 없이 방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됐죠. 더 큰 문제는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 애들이 크는 동안은 좀 참아주세요. 금방 지나갈 겁니다라는 말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불만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방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자 할아버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방에서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없고 조용한 순간은 꿈처럼 느껴졌죠. 결국 그는 짐을 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서조차 내 마음대로 못 쉬는 건 너무 고통스럽다. 이젠 내 공간을 되찾고 싶다. 혼자 살면 집이 진짜 나만의 성이 됩니다. 내가 원할 때 조용히 쉴 수 있고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밀 수 있죠. 노년엔 내 공간을 지키는 것이 곧 내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집이 침범당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평화로운 삶 아닐까요? 9번째 이유는 나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입니다. 노년에 누군가와 함께 살면 감정적인 갈등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내 감정이 휘둘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그녀는 딸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낼 거라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말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종종 엄마,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런 말투는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라며 조언을 했고 할머니는 딸의 말에 매번 알겠다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이 하루, 일주일, 몇 달간 반복되자 할머니는 점점 내 감정이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하지 마라, 저건 그렇게 말하지 마라는 딸의 지적에 마음속 분노가 쌓였지만 막상 터뜨리면 엄마가 왜 이래요? 라는 반응이 돌아올까 두려워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아. 내 감정을 숨기다 보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혼자 살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솔직할 수 있고 마음이 답답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 내 감정이 묻히고 결국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진 사람이 될 위험이 큽니다. 노년엔 나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건 단순히 외로움을 감수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 이제 깨달으셨나요? 함께 살면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심지어 먹고 싶은 것까지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입니다. 오늘은 바다를 보고 싶으면 떠나면 됩니다. 왜 갑자기 나가? 라는 물음에 대답할 필요도 없죠.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불편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내게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들만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은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됩니다. 거실에 꽃을 장식하든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뒹굴든 내 선택 하나로 완성되는 집. 이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결코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노년의 최고의 동반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저기 쌓여있는 물건들 중 정말 다 필요한 것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리를 차지하며 집안의 에너지를 망치고 있는 짐 같은 물건들일까요? 언젠가 쓸지도 몰라. 이건 추억이 깃든 물건이야.
이런 이유로 쌓아두다 보면 어느새 집은 창고가 되고 삶은 무거운 짐에 눌리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엔 삶이 더 단순하고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물건들로 가득 찬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공간은 답답하고 마음은 무겁고 불편함만 늘어날 뿐입니다. 게다가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고 오고 긍정적인 기운까지 막아버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이후에 꼭 버려야 할 물건 10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물건들이 당신의 삶을 더 답답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 바로 삶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쓰지도 입지도 않는 옷들입니다. 여러분,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몇 벌이나 있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 옷장에 옷이 꽉 차 있는데 정작 입는 건 몇 벌 되지 않죠? 그렇다면 그 나머지 옷들은 도대체 왜 옷장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이건 언젠가 입을지도 몰라. 옛날에 이거 참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하지만 현실은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특히 사이즈가 안 맞거나 유행이 지난 옷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스타일과도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옷들을 계속 옷장에 쌓아두는 건 옷장이 아니라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 보니 30년 전 입었던 정장과 20년 된 코트, 그리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세일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젠가 입겠지라는 생각으로 쌓아둔 결과 옷장 안은 이미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가 되었죠.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옷장이 아니라 내 삶이 옷들에 눌리고 있었어. 쓰지도 않는 옷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옷장을 열 때마다 답답함과 무거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옷장은 가볍고 깔끔할수록 당신의 하루도 가볍고 활기차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해 보세요. 공간이 비워지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겁니다. 두 번째 물건은 고장난 전자제품들입니다. 집안 어딘가에 고장난 TV, 오래된 리모컨, 작동하지 않는 믹서기가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고쳐서 써야지. 그런데 그 고장난 물건들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지 않나요? 결국 고치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 당신의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고장난 라디오와 선풍기를 10년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물건들이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딸이 이렇게 말했죠. 아빠, 이 물건들 때문에 집이 더러워 보이고 정리가 안 된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이건 언젠가 고쳐서 쓸 거야 라며 그 물건들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그 고장난 물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먼지만 쌓였고 할아버지의 집은 점점 답답한 창고처럼 변해갔습니다. 사실 고장난 물건들은 우리 삶의 정체된 부분을 상징합니다. 쓰지도 못하면서 버리지는 못하고 그저 짐처럼 쌓아두는 거죠. 지금 당장 고장난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건 과감히 버리세요. 그 물건들이 사라지면 당신의 집은 더 깔끔해지고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아니라 활기를 되찾은 공간입니다. 세 번째 물건은 기념품이라는 이름의 먼지 쌓인 장식품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둘러보면 여행 다녀오며 사온 기념품, 선물 받은 각종 장식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지 않나요?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들 진짜 필요해서 집에 두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쌓아둔 건가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여행을 다니며 사온 기념품들을 소중히 모아왔습니다. 작은 도자기, 나무로 만든 동물 모형, 이상하게 생긴 조각상까지 방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념품들이 단순히 먼지 쌓이는 짐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녀는 청소할 때마다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다 치우느라 하루가 다가.
그런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 또 아깝고, 사실 이런 기념품들은 처음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왜 내가 이걸 샀을까? 라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게다가 기념품이 많아지면 집은 어느새 박물관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닌 애매한 공간으로 변합니다. 기념품은 추억으로만 남겨두세요. 실제로 쓸모없고 보기만 해도 답답한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기억은 마음속에 저장하면 됩니다. 집은 기억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간입니다. 기념품이라는 이름에 먼지 쌓인 장식품들을 치우는 순간 당신의 공간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네 번째 물건은 기한 지난 약과 화장품입니다. 욕실 선반을 열어보세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샴푸,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 다 쓴 줄도 모른 채 쌓여있는 립스틱, 혹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 이런 물건들을 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계신 거죠?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는 착각 때문인가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사놓은 영양제가 가득했지만 정작 다 먹지도 못한 채 몇 년째 선반에 쌓여 있었죠. 그중 일부는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약들을 버리려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깝잖아. 이거 비싸게 샀는데. 아니, 유통기한 지난 약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약을 먹고 몸이 상할 게 더 걱정 아닐까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립스틱, 굳어버린 크림, 기한이 지나 색이 변한 선크림. 이런 것들은 피부에 해로울 뿐 아니라 보기에도 지저분합니다. 사실 이런 물건들이 욕실이나 화장대에 쌓여 있으면 공간만 차지할 뿐 실제로는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기한 지난 약과 화장품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 물건들이 사라지면 욕실과 화장대가 더 깔끔해지고 당신의 삶도 더 단순해질 겁니다. 쓸모없는 것들은 놓아주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공간을 되찾으세요. 삶은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물건은 오래된 책과 잡지입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을 한번 보세요. 혹시 겉은 먼지로 가득하고 속은 펼쳐보지도 않은 채 몇 년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책들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저기 쌓인 오래된 잡지들. 솔직히 말해 그 책과 잡지들 다시 읽어볼 계획이 있긴 한가요? 아니면 언젠가 읽을지도 몰라라는 희망 속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가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30년간 모아둔 책과 잡지들로 벽 한 면이 꽉 차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요, 그중 90%는 이미 필요 없어진 내용이거나 읽을 생각조차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은 지식의 창고잖아. 버리면 왠지 내 머리도 비워질 것 같아.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는 그 책들 중 하나도 다시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책들은 그의 집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먼지의 창고일 뿐이었습니다. 책이 소중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오래되고 다시 읽지 않을 책은 그냥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잡지요? 이미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진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잡지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버리기 귀찮아서입니다. 지금 당장 책장을 정리해 보세요. 읽고 싶지 않은 책과 잡지는 과감히 버리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비워진 책장을 보면 당신의 마음도 더 가벼워질 겁니다. 책과 잡지는 지식이 아니라 공간을 가득 채울 때 당신을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물건은 쓸모없는 주방용품입니다. 여러분, 주방 서랍을 열어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통, 안 쓰는 도구, 오래된 그릇. 도대체 왜 이런 물건들이 여전히 주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요. 그 물건들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안 나지 않나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구입한 주방용품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했죠. 믹싱볼, 작은 찜기, 요리책자와 온갖 특이한 주방 도구들, 주방 서랍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거 샀을 땐 필요할 줄 알았는데 한번 써보니 너무 불편해서 안 쓰게 됐어. 그 물건들이 주방에 쌓이자 정작 매일 쓰는 물건들을 넣을 공간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걸 넘어서 주방을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을 늘리고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언젠가라는 생각으로 붙들고 있다면
그 물건들이 주방의 효율성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주방용품은 과감히 버리세요.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들만 남겨놓으면 주방은 훨씬 깔끔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 겁니다. 주방은 요리를 위한 공간이지 불필요한 물건들의 보관소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공간만큼 당신의 삶도 더 여유로워질 겁니다. 7번째 물건은 묵혀둔 선물입니다. 여러분, 집안 여기저기에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선물들이 쌓여 있진 않나요? 지난 생일에 받았던 이상한 모양의 액자, 한 번도 쓰지 않은 커피 머신,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인테리어 소품까지 아니 솔직히 말해요. 이걸 왜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한 적 있죠?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받은 선물들을 정리하기 아깝다는 이유로 전부 집에 쌓아뒀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예쁜 꽃병, 하지만 정작 꽃을 꽂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사위가 준 운동기구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선물이니까 버리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선물들로 꽉 찬 집은 그녀를 점점 더 답답하게 만들었고 집안은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건들이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신의 공간과 에너지를 뺏어간다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두고 보지만 결국 그 물건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짐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선물이 주는 기쁨은 순간일 뿐 쓸모가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남아있는 선물들로 인해 당신의 삶이 어지러워진다면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닌 짐입니다. 소중한 공간을 되찾으세요. 8번째 물건은 추억이랍시고 쌓아둔 종이와 서류 더미입니다. 한번 서랍 속을 열어보세요. 거기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서류들, 낡은 편지, 수십 년 전 받은 카드가 쌓여 있진 않나요? 이건 추억이니까? 라는 이유로 쌓아둔 종이 더미들, 솔직히 이제는 그 종이들이 당신에게 어떤 추억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지 않나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 받은 모든 편지와 카드를 차곡차곡 모아 서랍에 쌓아뒀습니다. 문제는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서랍이 꽉 차 더 이상 새로운 걸 넣을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려는데 몇 장을 보다가 멈춰서 이렇게 말했죠. 이건 옛날에 아내가 준 카드였지. 하지만 나중에 보자라며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서랍은 여전히 지저분했고 집안 곳곳은 종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런 종이 더미는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간직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조차 흐리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모든 게 중요하지 않은 짐이 되어 당신을 억누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소중한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몇 장의 사진이나 카드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놓아주세요. 집안 공간이 깨끗해지면 당신의 삶도 추억과 현재의 균형을 되찾을 겁니다. 지금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시간입니다. 9번째 물건은 한 번도 쓰지 않은 홈쇼핑 충동구매품입니다. 여러분, 서랍을 열어보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홈쇼핑 제품들이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쿠션 좋다는 의자, 허리 교정 밴드, 물만 부으면 요리가 끝난다는 주방 도구, 아니 솔직히 말해요. 그 물건들 왜 샀는지 기억은 나세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홈쇼핑을 즐겨보다가 이건 정말 필요하겠다 는 생각에 이것저것 주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쌓인 물건들을 다시 보니 허리 교정 밴드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 사은품으로 받은 접이식 스탠드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필요할 줄 알았는데 이걸 내가 왜 샀을까? 문제는 이런 물건들이 한두 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홈쇼핑 충동구매는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집안 곳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 물건들은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불편한 거울이 되기도 하죠.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 물건들로 꽉 찬 서랍을 비우면 당신의 공간과 마음도 더 가벼워질 겁니다. 쓸모없는 물건은 버리고 필요 없는 소비를 멈추세요. 당신의 집과 삶이 훨씬 깔끔해질 겁니다. 10번째 물건은 오래된 전자기기와 충전기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고장난 스마트폰, 옛날 디지털 카메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충전기들이 숨어 있지 않나요? 혹시 몰라서라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전자기기들 아니, 솔직히 말해요. 그거 다 쓸 일 없잖아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전자기기를 좋아해서 다양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구매했지만 고장이 나거나 구형이 된 제품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랍에는 충전기도 수십 개나 있었죠. 문제는 이 많은 충전기 중에 어느 것이 어느 기기의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놔뒀는데 결국 한 번도 쓰지 않았네.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쓸모없는 공간 낭비일 뿐 아니라 집안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찾으려 해도 무엇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필요할 때도 정작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게다가 고장난 전자기기를 방치하면 내부 배터리 문제로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래된 전자기기와 충전기를 정리하세요. 쓸 수 없는 건 과감히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세요. 비워진 공간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활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삶에 쓸모없는 전자기기를 남겨두는 대신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채우세요. 여러분,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입니다. 고장난 전자기기, 쓰지 않는 옷, 쓸모없는 주방용품, 먼지만 쌓인 기념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숨겨진 스트레스 덩어리인 걸 아시나요? 물건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혹시 쓸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요. 그 물건들 지금 없어진다고 당신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겠어요? 아니죠. 정리하세요. 집안에 쌓인 물건들이 사라지면 당신의 마음도 더 깨끗해지고 매일의 일상이 더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 버리는 물건 하나가 내일 더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인생도 집안도 비울수록 여유가 생기고 진짜 중요한 것들로 채울 수 있는 법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함께 결심해 봅시다. 지금 당장 내가 버려야 할 물건은 무엇일까? 당신의 집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65세를 넘으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건강? 돈? 아니면 자식들과의 관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삶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게 많아지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미묘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행동 하나라도 하면 평생 쌓아온 품위와 평화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괜히 자식 일에 간섭했다가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라는 소리를 듣거나 동네에서 쓸데없이 오지랖 넓게 굴다가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뒷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나이 들수록 작은 행동 하나가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 넘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행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노년의 삶이 훨씬 편안하고 존중받는 삶이 될 겁니다. 궁금하시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욕한다고 욕하지 말라. 죽은 사람은 욕먹지 않는다. 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욕한다고 똑같이 욕으로 되받아치고 싶을 때가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욕했으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런데 잠깐만요. 그 순간 당신이 뭐라고 반응하든 상대방은 더 기세등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작 욕을 되받아친 당신은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고요? 욕이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법이거든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늘 친절한 어른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저분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라는 험담을 퍼뜨렸죠. 이 소문을 들은 할아버지는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어머, 저분 평소에 온화한 줄 알았는데 소문 들으니 진짜 그런 면이 있는 건가 봐. 욕을 되받아친 할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을 욕했던 사람보다 더 나쁜 이미지를 얻게 된 겁니다. 욕을 들었을 때 그걸 되받아치는 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꼴입니다. 상대방은 더 신나게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거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대응을 보고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욕이란 건 결국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더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욕을 되받아치면 내 감정도 망가집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분노에 휩싸이고 마음은 불편하고 온종일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욕먹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욕하는 사람도 반응이 없으니 흥미를 잃고 결국 그만두게 되니까요. 욕을 들었을 때 최고의 대응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빼앗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당신을 욕해도 당신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며 흘려보낸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공격할 대상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욕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당신의 품격이 진짜 당신을 증명합니다. 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동요하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욕은 결국 욕하는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만듭니다. 내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지루해질 뿐 아니라 스스로를 더 부끄럽게 느낄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욕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야말로 내 성공의 증거야. 내 이름이 그 입에 오를 만큼 내가 중요한 존재인가 보지. 결국 욕이란 건 소모전일 뿐입니다. 똑같이 욕으로 되받아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먹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누군가의 험담에 속지 않고 당신의 품격을 지켜보세요. 이기는 사람은 언제나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오지랖 넓은 사람처럼 실속 없는 사람 없다. 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왜 이렇게 남의 일이 궁금해지는 걸까요? 자식이 뭘 하든, 친구가 누구를 만나든, 이웃이 뭘 먹든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도 꼭 한마디 하고 싶어지는 이 충동.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그 참견 절대 환영받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동네에서 유명한 오지랖 대장으로 이웃집 개가 짖어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키우세요? 친구가 새 옷을 입으면 이거 어디서 샀어? 얼마나 줬어? 라며 물어보는 게 취미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어머니, 어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희 일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엄청나게 기분이 상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조차도 요즘은 만나면 자꾸 사사건건 물어서 불편해라는 뒷말을 하기 시작했죠. 오지랖 넓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참견은 하지만 그 참견으로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하죠. 왜냐고요? 아무도 자신의 삶에 불필요한 간섭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식이 무엇을 하든 이웃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 들수록 오지랖이 넓어질까요? 아마도 자식들이 독립하고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지만 불필요한 말을 하면 남에게 짐이 됩니다. 이제는 참견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더 집중하세요. 나의 취미, 건강, 행복을 위해 시간을 써보세요. 내 삶을 돌보기도 바쁜데 남의 삶까지 끌어안고 고민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지랖이 넓을수록 관계는 좁아지고 외로움만 커질 뿐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것입니다. 내가 참견한다고 해서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일은 내려놓고 내 삶을 더 꽉 채워보세요. 나이 들수록 멋진 어른으로 기억되려면 입보단 행동이 중요한 법입니다. 세 번째는 고마웠던 기억만을 간직하라. 괴로웠던 기억은 깨끗이 지워버려라. 입니다. 여러분, 가끔 과거를 떠올리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 적 있죠? 아니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당했지? 라며 스스로를 자책한 적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괴로운 기억들 붙들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괴로운 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그걸 끌어안고 있는 내 마음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30년 전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끝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죠. 그런데요, 그 친척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만 여전히 그 기억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자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반복하며 화를 내곤 했죠. 문제는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자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그만하면 안 돼?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결국 괴로움은 오롯이 할머니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괴로운 기억이란 게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기억은 현재에도 살아 움직이며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은 이미 그 일을 잊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과거의 감정에 매달려 내 인생을 망쳐야 할까요? 반대로 고마웠던 기억은 어떨까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던 순간, 내가 기뻤던 경험, 마음이 따뜻했던 일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죠. 그런 기억들은 지금의 나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괴로움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고마움으로 내 삶을 채울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운 기억을 어떻게 지워야 할까요? 첫째, 용서하세요. 용서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괴로움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둘째, 고마운 기억에 더 집중하세요. 과거에 따뜻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감사한 일들을 새롭게 적어보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괴로운 기억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갈 만큼 긴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은 괴로움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빛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괴로운 기억을 내려놓고 고마움이라는 햇살로 당신의 삶을 가득 채워보세요. 결국 고마운 기억은 당신을 웃게 만들고 괴로운 기억은 당신을 늙게 만듭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고마운 기억만 간직하세요. 그게 노년에 빛나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공공장소에서 크게 떠들지 말고 등산로에서 라디오 틀고 다니지 말라.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 1순위다. 입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만 들리겠지 하며 크게 떠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등산로에서 좋은 음악이라며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닌 적은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런 행동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 아시나요? 제발 저 어르신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속으로 외치는 그들의 눈빛 못 느끼셨죠?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하며 트로트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녔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며 등산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뒤를 걷던 젊은 등산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어폰을 쓰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대꾸했죠. 이게 뭐 어때서? 이건 다 같이 즐기라고 트는 거야. 문제는요. 그날 이후로 그 할아버지는 동네 등산로에서 슬슬 눈총을 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를 피하더랍니다. 결국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억울해하다가 혼자 외로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과도하게 떠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큰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친구와 웃으며 떠들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저 사람 나이가 들었으니 눈치도 없나 봐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 수 있죠. 큰 소리를 내는 건 단순히 시끄러운 걸 넘어 상대방의 공간과 시간을 침범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선호하며 타인의 행동이 자신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사소한 예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이 결국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꿔보세요. 라디오는 이어폰으로, 목소리는 한 톤 낮추기. 내가 즐겁게 노래를 듣고 싶다면 내 기쁨은 나만 누리도록 하는 게 진정한 배려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내 목소리가 아닌 내 품격이 들리도록 행동하세요. 결국 노년의 멋은 저 사람은 배려심이 깊다라는 평가에서 나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행동 하나하나를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 공공장소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작은 행동이 당신의 이미지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5번째는 모여서 남을 흉보지 말라. 나이 값하는 어른만이 존경받는다. 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친구들 모임에서 이런 대화 나눈 적 있으시죠? 그 집 며느리 진짜 별로야. 저런 애가 어디서 시집을 왔는지 몰라. 아니면 저 사람은 맨날 저 옷만 입고 다니더라. 돈이 그렇게 없나? 뭐 한 번쯤은 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흉복이 정말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결국 본인까지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이런저런 사람들 뒷담화를 나누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저희 모임 끝나면 어머님이랑 다른 분들이 제 흉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그 할머니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아니, 내가 남 흉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흉보는 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네. 결국 그날 이후로 모임에서 대화가 점점 어색해지더니 친구들 사이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흉보는 습관은 관계의 독입니다. 흉보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결국 내 이미지를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냐고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저 사람 저 자리에서는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라는 불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흉보는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남의 허물만 찾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삐뚤어지고 내 삶의 행복도 줄어들죠.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노년에는 이런 태도가 더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흉보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신 칭찬과 격려를 해보세요. 그 집 며느리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대단하네. 저 사람 저 나이에 저렇게 멋지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보기 좋아.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말 한마디에 품격이 담겨야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험담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입을 통해 나의 품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법이죠. 오늘부터 모임에서 남 흉보는 대화 대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저 사람 참 대단하다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는지 느껴질 겁니다. 노년에 존경받는 어른은 남을 품어주는 사람이지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6번째는 화내지 말라. 화를 내면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입니다. 여러분, 화내는 게 얼마나 무섭고 쓸모없는 행동인지 아시나요? 화내는 순간 혈압은 치솟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결국 상대방은 싸늘한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보거나 그 자리를 피하려 하죠. 그럼 남는 건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상처받은 나 자신뿐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했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지 못하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라고 소리쳤고, 음식점에서 주문이 늦게 나오면 종업원에게 여기 장사 접으려고 하나? 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화를 내는 순간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그 후엔 언제나 더 큰 후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날 버스에서 쏘아붙인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소리쳤나? 저에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화는요, 상대를 겨냥해 내뱉지만 결국 가장 깊게 상처를 받는 건 화를 낸 나 자신입니다. 왜냐고요? 화를 내고 나면 상대방은 떠나거나 잊을 수 있지만 내 마음에는 후회와 자책이 남기 때문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화를 참지 못하면 저 사람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받거나 왜 저렇게 신경질을 부려? 라는 뒷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화내는 게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아시나요? 화를 낼 때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오르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화내는 건 단순히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내 건강을 갉아먹는 자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할까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화를 내서 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대부분의 경우 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차라리 심호흡을 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화를 참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과 행동이 더 큰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화내는 어른이 아니라 여유 있는 어른으로 기억되는 것이 더 멋지지 않을까요? 화는 결국 나를 갉아먹고 관계를 망치며 내 이미지를 추락시킬 뿐입니다. 이제 화 대신 침착함과 여유로 삶을 다스려 보세요. 결국 화란 던지는 순간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돌아오는 건 언제나 내 마음에 박히는 커다란 부메랑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과 품격을 위해 그 화는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7번째는 인간관계는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관계가 가까울수록 나중에 크게 데인다. 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가까우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가끔은 너무 가까운 게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리가 적당해야 관계도 오래가고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데인다 못해 불타버릴 수도 있어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할머니는 동네 친구와 너무나 친했습니다. 집에 오가며 수다를 떨고 가족사까지 공유하며 지냈죠.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며느리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고 할머니는 내 며느리도 그래. 요즘 며느리들은 다 똑같아. 라고 맞장구를 쳤죠. 문제는 그 친구가 이 말을 며느리에게 전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저를 그렇게 보셨군요. 앞으로는 좀 거리를 두겠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말 한마디에 민감해지고 작은 오해가 큰 상처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가까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의 존중과 신뢰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허점이나 단점이 더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걸 너무 자주 들춰내면 관계가 쉽게 금이 간다는 겁니다. 너 요즘 왜 그래? 그건 좀 고치지? 이런 말들은 결국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감정의 벽을 쌓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말 한마디에 상대가 크게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필요 이상으로 깊게 끌어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하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안부를 챙길 수 있는 건강한 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친구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거리가 적당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가고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필요할 때는 다가가지만 불필요한 참견이나 간섭은 하지 않는 게 핵심이죠. 노년에는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혼자 살아가는 법도 알고 함께 어울리는 법도 아는 어른이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관계에 금이 가고 너무 멀리하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유지할 때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도 집안의 온도와 같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함을 유지하세요.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65세를 넘으면 실수 하나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저 나이에 왜 저래? 라는 뒷말을 부를 수 있죠. 잘못된 행동은 쌓이고 쌓여 결국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의 노년을 스스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흐트러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단단히 잡으세요. 당신의 노년은 당신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혼자 살기 듣기만 해도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자유로우신가요? 사실 혼자 산다는 건 이제부터 모든 걸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과 같아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심지어 외로움까지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죠. 그런데요, 혼자 사는 노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유는 곧 커다란 고난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혼자 살기는요, 진짜 독립된 삶의 시작입니다. 나만의 규칙을 정하고 내 페이스대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덤비면요, 혼자 있는 즐거움 대신 혼자서 어쩌지? 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 혼자 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 지침 8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지침들은 단순한 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롭지 않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제부터 노년의 진짜 자유를 누리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라.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산다. 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뭐든지 스스로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다면 결국 어느 순간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혼자 살면서 집안일부터 병원비 처리, 심지어 가구 조립까지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침대 조립을 하다 허리를 다쳤고 병원에서 의료 서류를 잘못 제출해 불필요한 비용을 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자유가 아니라 고생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 혼자 산다고 해서 모든 걸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요청하세요. 혼자 사는 노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가까운 이웃, 친구,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요청한다고 해서 나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려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평소에 이웃들과 인사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며 관계를 쌓아두세요. 그 네트워크가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인 도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동네 복지센터, 노인 복지 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세요. 혼자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건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결국 진정한 독립은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살면서 무리하지 말고 도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을 사는데 집중하라. 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바로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또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갇혀 살다 보면 현재는 온통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걱정 대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혼자 살면서 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만약 병이 나면? 또 돈이 다 떨어지면? 이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쳤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진짜 문제는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건강할 때도 혹시 큰 병이 생길까봐 운동도 즐기지 못했고, 돈이 있을 때도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써보지도 못했죠.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느라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었던 순간들을 다 놓쳤어. 걱정은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가 현재를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멀쩡한 몸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라고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돈이 있다면 지금 필요한 만큼 쓰고 건강하다면 오늘 하루를 즐기세요. 걱정한다고 미래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더 망칠 뿐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의 내 삶에 충실하세요. 걱정이 아니라 현재의 작은 기쁨과 감사함에 집중하다 보면 혼자 사는 노년도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질 겁니다. 미래는 알아서 오게 두세요. 지금의 나를 위해 살다 보면 미래는 저절로 더 나아질 겁니다. 세 번째는 돈 관리의 달인이 되라. 돈이 있어야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혼자 살면서 돈이 없으면요. 자유고 뭐고 그냥 하루하루가 고난이에요. 전기세, 물세, 병원비, 식비까지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모든 비용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죠. 문제는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매달 연금이 나오면 어차피 혼자니까 마음껏 써야지 라며 외식을 하고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통장 잔고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해도 돈이 없고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 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던 겁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존심은 상하고 혼자 살겠다는 다짐은 무너져 버렸죠. 혼자 살기 위해선요, 돈 관리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고정비와 생활비를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을 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비비를 꼭 남겨두는 것.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터졌을 때 그 예비비가 생명줄이 되어줍니다. 또한 돈을 무작정 모으기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모은 돈을 내가 즐기며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만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달에는 여행비로 이만큼 쓰겠다라고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그래야 돈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죠. 돈은 혼자 사는 노년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도 편히 다닐 수 있고 여행도 떠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 오늘부터 돈 관리 철저히 하세요. 돈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행복하지만 돈이 없으면 혼자 사는 게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는 관리하되 거리두기를 잊지 말라. 만약 부담스러운 관계면 끊어라. 입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건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내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연락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누구 하나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 끝은 뻔합니다. 짜증, 갈등, 그리고 고립감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은퇴 후 혼자 살면서 친구 모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임이 갈수록 스트레스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서로 험담을 하고 싸우는 일이 반복됐죠. 결국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 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려고 혼자 살기로 했는데 결국 스트레스로 뒤덮였어. 혼자 살기로 했으면 인간관계도 선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들만 남겨두세요. 반대로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노년은 내 평화를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기로 했으니 자식들이 내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지라고 너무 선을 긋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자식에게 모든 걸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 실망만 남게 됩니다. 관계는 선택입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노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집을 관리하라. 내 공간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입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집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기반이에요. 그런데 집이 엉망이면요? 삶도 엉망이 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치우는 걸 귀찮아했죠. 누가 볼 것도 아닌데 뭐하러 치워? 라는 생각으로 쌓아둔 옷, 정리하지 않은 잡동사니들로 집안이 점점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집이 지저분해진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지러운 공간에서 사는 동안 마음도 복잡해지고 자꾸 우울해지더라는 거죠. 결국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집이 내 기분을 이렇게 망칠 줄은 몰랐어. 집은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혼자 살기로 했으면 내 공간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물건은 버리세요. 쓰지 않는 옷, 고장난 전자제품, 정체 모를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내 삶까지 정체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에는 사소한 것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선이 엉켜 있거나 미끄러운 바닥 매트가 있다면 당장 정리하세요. 집을 깔끔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혼자 사는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집은 내 인생의 거울입니다. 집이 깨끗하면 마음도 평온하고 집이 안전하면 삶도 안정됩니다. 내 집을 관리하는 건 단순히 공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집을 둘러보고 혼자 살기 딱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6번째는 혼자 있어도 절대 외로움에 빠지지 마라. 외로움은 스스로 만든 함정이다. 입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움에 사로잡혀 우울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이란요, 사실 누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방치할 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이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손님이 내 집에 눌러앉아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홀로 살게 됐죠. 처음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외로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이 시간만 흘러갔죠. 그러다 점점 더 우울해지고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게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외로움에 빠지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무조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 누구나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산책, 독서, 취미활동, 동네 모임 참석 등 내가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스스로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을 끊지 마세요. 혼자 사는 건 독립을 뜻하지 고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때때로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하고 안부를 전하세요. 단순한 전화 한 통만으로도 외로움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외로움은 스스로 키우는 겁니다. 혼자 있을수록 내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외로움을 방치하면 마음이 병들지만 외로움을 다스리면 혼자서도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7번째, 작은 기쁨을 만들어라. 혼자 살면서도 웃을 일이 많아야 산다. 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삶은 고요한 평화가 아니라 고요한 공포가 될 겁니다. 웃음이 없는 삶은요, 빛이 없는 방과 같아요. 아무리 넓고 멋져도 캄캄하기만 하면 금세 답답해지죠. 혼자 살기로 결심했다면 스스로를 웃게 만드는 작은 기쁨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혼자 살면서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꽃을 돌보는 사람들을 보고 작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런 걸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한 것이 화분의 꽃 심기였죠. 하루하루 꽃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 할아버지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을 보니 나도 살아있다는 걸 느껴. 내가 웃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됐어. 혼자 살 때 중요한 건 내 삶에 웃음을 불러올 작은 즐거움을 만드는 겁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든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기쁨이 쌓이면 외로움은 저 멀리 사라지고 삶이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위해 뭘 해야 기쁠지 아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은 내가 나를 기쁘게 만들어야 진짜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스스로를 웃게 만들어 보세요. 하루하루 기쁨을 발견하다 보면 혼자 살아도 웃음이 떠나지 않는 멋진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8번째는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혼자 아프면 정말 무섭다. 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2번째로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혼자 집에 있다가 아프면 어떨까요? 병원에 갈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 그 순간 얼마나 막막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한 할머니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분은 나는 튼튼해 라며 건강관리를 대충 하셨습니다. 운동도 귀찮아서 하지 않았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혼자 살던 할머니는 휴대폰도 멀리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몇 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구조됐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두려워졌고 건강을 잃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년에는 건강이 곧 생명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산책을 하세요. 너무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걸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라면, 치킨, 과자 같은 유혹적인 음식들은 적당히 줄이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는 것도 필수입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해 보여도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을 점검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리미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큰 병을 예방하는 것이 혼자 사는 노년의 불안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건강은 내가 나를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혼자 살아도 두렵지 않고 외로움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몸을 돌보는데 에너지를 쏟으세요. 건강하면 혼자서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혼자서 사는 한 할머니의 실제 사례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 혼자 산다. 그런데 더 행복하다. 한 할머니의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70대의 김할머니는 몇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막막함에 하루하루가 우울 그 자체였습니다. TV를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떠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TV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이야기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혼자 산다고 외롭게 살 필요는 없잖아.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 그렇게 김할머니의 혼자 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그녀는 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고장난 전자제품, 몇 년째 입지 않은 옷, 심지어 남편이 쓰던 낡은 낚시 도구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가에 꽃 화분을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꽃이 피고 자라는 걸 보는 게 작은 기쁨이 되었죠.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정리되니까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기분이야.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려면 몸이 튼튼해야지라는 생각에 매일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조금 걷고 돌아오느라 숨이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산책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산책 후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내 건강 챙기러 나왔는데 친구까지 생겼네. 일석이조야. 김할머니는 돈 관리에도 철저해졌습니다. 이전엔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느라 통장이 늘 텅 비어 있던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매달 예산을 따로 정리하며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돈은 모으기만 하면 쓸모가 없어.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중요해. 매달 한 번은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기로 한 거죠. 동네 꽃집에서 예쁜 꽃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며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녀는 하루하루를 스스로 바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강좌를 듣고 주말에는 가까운 시장이나 박물관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사회적 관계도 유지했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찾아오는 거야.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걸 하면 외로울 틈이 없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걱정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친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오늘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때부터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꽃을 보고 웃고 친구들과 나눈 소소한 대화를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할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도 어쩜 이렇게 활기차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라고 힘들 필요는 없어. 오히려 혼자라서 더 잘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결국 혼자 산다는 건 고립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사랑할 기회입니다. 김할머니처럼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혼자서도 충분히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혼자 살기의 매력을 발견해 보세요. 삶은 혼자서도 빛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에 가입하여 커피 한 잔 후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생길 겁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